저도 옛날에 어떻게 상가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되게 곰곰이 생각해봤었는데 네네. 그때는 사실 너무 옛날 고려적 얘기라 정보가 많이 없었었는데 그쵸. 저는 상가 투자하기 가장 좋은 게 경매 정보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 경매 정보지. 네네네.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경매 정보지가 아니면 일일이 부동산에 다니면서 그 물건을 캐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경매 정보지를 정말 매일매일 너무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매 정보지가 그래서 이미 권리 분석도 그리고 안전한 물건이고 다 다뤄주고 있잖아요. 물론 분석은 제가 해야겠지만 저는 일단은 상가를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경매검사지를 꼭 구독을 하시고 그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 상가를 봤을 때는 사실은 지도가 전부예요. 지도가 정말 전부거든요. 네네. 보통 우리가 좋은 상가란 주동선에 있는 상가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주동선. 예. 네. 그리고 뭐 몇 세대 유효 소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상가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뭐 주동선이 뭐고 유효 소유가 뭐야?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영업을 하다 보니 딱 상가에 검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물건 검색을 하지 않고 그냥 가시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하고 어떤 게 좋은지 전혀 모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건 검색을 하고 난 다음에 주동선을 찾으려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내가 가진 물건이 있는데 과연 그럼 주동선이 어떻게 있냐. 저 같은 경우 카카오 다음 주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카카오 다음. 예, 다음 주도를 펼쳐보셔서 보통 경매 정보지 보면 밑에 다음 주도 네이버 지도 이렇게 떠요. 저는 보통 다음 주도를 눌러요. 누르면 내 경매지 정보의 위치가 딱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서 주동선에 들어올 만한 업종을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주동선이 뭘까요, 아바시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주로 동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요 동선인데 주동선에는 분명히 업종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것이 들어올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권리금을 많이 낼 수 있고 그쵸. 월세 비싼 거를 감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높아서 그 비싼 월세 권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진짜 또 너무 옛날 얘기인데 뭐 나이키나 올리비아 로렌 이런 그런 브랜드가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스포츠웨어가 있었다가 지금은 또 뭐 핸드폰에서 지금 사실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카페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주동선에 들어올 것들은 정해져 사실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은 그런 메이저 카페 예를 들어서 메가커피 그다음에 남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 많이 아실 때는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주시 그다음에 백다방 이런 것들이 그 동선 안에서 10평의 형태로 들어와서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보통 주동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들어오는 것들이 화장품. 근데 화장품은 사실은 요새 온라인도 많이 갔고 많이 좀 오프라인에서 빠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자금자금한 상가에서는 그런 커피와 그다음에 화장품 대표적인 게 이니스프리가 보통 들어오면 옆에 아리따움이 붙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흔히들 여러분 알고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또 크게 보면 올리브영. 예. 이런 것 요새는 올리브영이 좀 가장 많이 살아있는 남은 형태예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게 통신사. 예, 통신사.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부동의 그 파리바게트. 예.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파리바게트가 들어오면 뚜레쥬가 들어오겠죠. 사실 메가커피가 지금 그 시장에서 지금 커피를 원탑이긴 한데 메가커피가 지금 어떻게 입점을 하냐면 파리바게트 옆에 붙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파리바게트 옆에 뚜레쥬가 붙고 메가가 붙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식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것들이 편의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GS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주동선인데 이게 하나만 그럼 그 동선에서 하나만 있다고 주동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그쵸, 화장품이 있는데 편의점이 있고 그 다음에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이런 베스킨라빈스는 사실은 신규 창업이 힘들어요. 보통 양도 양수 이게 좀 같은 권역 내에서 똑같이 안 나눠주니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는 주동선을 판단되고요. 왜냐하면 대기업 프랜차이저가 아무한테나 그렇게 오픈해준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이게 쓸 수 있는 세대가 있을 때 사실 오픈하는 거거든요. 좀 그 주동선이면 오케이 알았어. 여기가 이런 주동선의 업종들인데 내 상가가 신기하게 그 근방에 있네. 가까운 라인에 있네. 그 저는 이런 물건 같은 건 임장을 현장 답사를 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면에 있거나 이럴 경우는 조금 고려해 볼 만하죠. 그러니까 주동선을 먼저 찾는 연습을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보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동선을 찾거든요. 되게 쉽게 찾거든요. 네. 그렇게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답사를 가셔서 예, 그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예, 그다음에 가시는 것도 이제 보통 그다음에 임장편으로 잠깐 넘어간다면 네네. 배우 세대에 대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통 배우 세대라는 게 그러니까 배우 세대에 따라서 상권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많고 학원이 밀집돼 있어. 그럼 이게 주민 그다음에 학원 상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죠? 네. 그 주민과 학원 상권 예를 들어서 학원 상권이 조금 더 발달돼 있다면 보통 1층에는 학생들이 보통 그 4시 정도 끝나고 와서 학원에 가기 전에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맞아요. 코바코나 그다음에 뭐 밥 버거나 예, 그렇게 명랑 핫도그에서 먹고 그다음에 학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20분 있으면 잠깐 나와서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먹든지 간단하게 이런 소비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1층에 이런 것들이 입점을 했고 당연히 가장 높은 권리금과 월세 형성되겠고 2층, 3층은 큰 메이저 학원이 들어오고 3, 4층 높은 층은 메이저 학원이 아니더라도 10평 정도의 메이저 학원을 가기 위한 소형 학원이 있어요. 스터디 네. 작은 하형 예. 예, 그런 학원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게 벌써 나의 그 수요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구나. 예, 그러면 또 직장인 상권도 결정이 되고 뭐 직장인 상권도 보면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주동선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세대를 파악하고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속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예상을 해보세요. 로드맵을 보면 사실은 더 예상하기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답사를 가실 때는 크게 3명의 분들을 만나셔야만 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늘 바깥으로 들고 가시는 부동산. 예, 중개업소. 예, 그 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예, 현수막이 요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바꿔 중요한 게 이제 공실 걸린 플랜카드가 많잖아요. 그다음 전화 걸면 정말 그 부동산에서 그 플랜카드를 걸 수도 있고 주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상가 관리단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정보가 바로 나와요. 예. 그다음에 현수막. 세 번째는 경매나온 주변에 그 편의시설, 거기서 뭐 밥집이라든지 전 주로 밥집 많이 가거든요. 가서 세 군데를 반드시 들려서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편의시설 밥집을 가면 좀 브레이크 타임 피해서 3시에서 5시 사이에 피해서 2시 반 정도에 딱 가서 좀 많이 사드려요. 많이 먹으면서 주인이 있을 만한 그 집에 많이 먹으면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왜냐면 그분들도 이제 뭐 그분들도 저희가 거기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안 알려줄 사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다만 저는 카드를 내기 전에 현금을 내기 전에 거의 물어봐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고 여기 도대체 왜 이 시간에 사람이 많죠? 어떤 분들이 와서 여기서 소비를 하는가도 물어보고 맨 마지막 가기 전에 이제 보통 경매지와 비슷한 그 라인에 보통 저는 가기 때문에 사장님 이런 데는 보통 월세 한 200 정도 하나요? 이렇게 마지막에 물어봐요. 쿡 찔러서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지. 이렇게 하면 여기 대충 월세가 200 정도 되는구나. 그러면 경매나 산 건 얼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현수막 임장이 가장 초보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전화 거셔서 실평수가 얼마냐, 실제 쓰이는 평수가 얼마냐, 그다음에 관리비는 얼마냐, 그리고 현재 얼마 정도 공실이 났을까 얘기해 보시고 주인이세요를 꼭 물어보세요. 건물주세요를 꼭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그 상가 형태 건물주냐고 왜 물어보는 게 중요하냐면 여기 200엔이 좀 비싼데 제가 정말 덮밥집을 하고 있는데 180 정도 깎아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이 네! 라고 얘기한다면 현재 여기 공시 좀 오래 났구나.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물어보시고 근데 부동산을 가실 때는 저는 사실은 2가지 컨셉으로 가셔야 돼요. 건물주로 가지 마시고요. 임차인, 직접 장사할 것처럼 혹은 경매인. 근데 경매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신권 안에 3일 안에 가셔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게 경매 예정 물건을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도 경매 나온 거를 모를 때 그때 가시면 사장님도 정말 재밌게 썰도 풀어주시고 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다 알려주시거든요. 다만 그때 나는 내가 임차를 사장님께 반드시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부분 썰들을 많이 풀어주시고 현장 분위기를 많이 풀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기가 저 경매 나온 것이 왜 저렇게 장사가 안 되냐면 좀 뭐 건물주가 좀 악덕업주야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저기 건물주 되게 좋아. 5년간 월세를 한 번도 올린 적 없어. 그 말은 내가 그 물건을 낙찰받으면 앞으로 월세를 그 원하는 시세만큼 올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100% 임차인으로서 임장을 가는데 너무 좋은 게
그러니까 굳이 경매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에 환대를 받고 저는 보통 가면 컨셉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가요. 제가 그 비도시역 갈 때는 미장원이나 네일아트 쪽 꾸미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저는 덮밥집 한다고 가거든요. 그래서 축대에서 덮밥집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무슨 덮밥집 해? 그러니까 덮밥집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여서 그 동네에 없는 덮밥집 얘기하면 돼요. 또 돈가스 덮밥, 장어 덮밥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예, 얘기하고 전 처음부터 그 경매지가 10평이라면 저는 하자면 저 10평에서 20평 1층 상가 찾고 있는데요. 경매지가 1층 10평 상가라면 러프하게 잡아서 사장님 저는 1층에는 1억으로 끊을 수 있게끔 물건 보여주세요. 1억이 뭐냐면 권리금이랑 보증금. 아니면 2층에 사장님 조금 2층은 평수가 좀 넓게 잡아서 사장님 저게 뭐 7천만 원에 끊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알아서 따라와. 정말 물건을 그 동네 일대 물건 다 보여주면 결국은 경매지 옆에 물건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경매 나와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 동네 일대의 물건을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저 초보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그냥 가셔서 현장 분위기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되게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경매 조사하러 왔는데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얘기 안 해주시면 안녕히 해서 인사하고 나가시면 돼요. 딴 데로 바로 상처만 쭉 이동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단신권에 많은 정보가 취합이 돼서 많이 배울 수 있으세요. 네. 결국은 임차가 제일 중요하고 거기 네. 그 주동선이든 상권이든 맞는 임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가가 어떤 게 제일 필요한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꿰뚫는 것들 임차를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뭐 상가 임장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제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지는 시작을 했는데. 네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좀 상가를 투자해보거나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건 좀 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좀 이제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좀 돈이 좀 많이 들기도 하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는지 좀 한 살을 갖고 좀 풀어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니까 한 30대다. 라고 하면 돈이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들이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뭘 한다라고 했을 때, 뭐 경매도 좋고 일반 매매도 좋은데, 상가 하나 세팅하는 것 좀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제가 좀 상가 기초라고 생각해서 토지를 제외한 일반 구분 상가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수원에 그러니까 삼성전자 앞부분에 3억 5천 정도 상가가 구분 상가가 나왔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배우세대가 삼성전자, 삼성 뭐 관련된 업종 그런 기업들이 정말 많이 들어갔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고 나온 상가가 그 앞에 수많은 다세대 원룸 가구가 위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 원룸 다세대 가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상권 자체가 오케이 직장인을 위한 상권 플러스 거기 원룸 자취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권 주거와 직장인 상권 두 개가 나오는 그런 상가가 나왔었는데 이게 3억 1천 정도의 감정가가 잡혔었거든요. 근데 안에 내부 평수가 12평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좋았었냐면 바로 옆이 발코니를 놓을 수 있게 테라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게 12평, 총 24평 정도 있었는데 예, 이게 월세가 최종적으로 140에서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이게 낙찰 받으신 분이 90% 대출을 받으셨어요. 계산을 해보시면 3억 5천에서 90%. 네, 그 뭐 3억. 최근 6월달 얘기예요. 3억 1,500만 원 들은 네네네. 대출이 나온 거네요. 와. 네네. 그러면 들어갈 돈이 4천 정도. 네. 정말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보증금을 더 받는다면 사정이 줄어서 뭐 2, 3천 정도 되겠죠. 네. 그러네요. 이게 그런 투자법도 있었고 제가 느꼈던 거 최고봉이 뭐였었냐면 포천에 경기도 포천에 그 땅은 없었고 건물만 나온 사례가 있었어요. 10평, 20평 건물이 나섰었는데 이제 그 건물이 500만 원에 나섰거든요. 500만 원이요? 네. 1,000만 원 나섰어요. 1,000만 원 나섰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과연 이거 누가 입찰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했어요. 한 5명 정도 저도 이제 입찰할까 고민했었는데 이게 뭐가 좋았었냐면 1,000만 원짜리 상가의 20평에 도대체 월세가 얼마나 나올 포천에 되게 비도시지요. 얼마 정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세요? 1,000만 원의 감정가라면 건물가가 상가고. 네. 1층? 네, 1층인데 감정가 1,000만 원. 감정가 1,000만 원. 감정가 1,000만 원이면 뭐 월세가 많이 나오진 않을 것 같지는 않다. 거의 뭐 지료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뭐 5만 원, 7만 원 예상하셨는데. 만 원 단위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거기 월세가 6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예. 아니 거기 그 예. 정도면 좀 2억짜리, 네. 3억짜리 오피스텔 월세인데. 10평 상가가 그러니까 여기 미용실이고 그 옆에 밥집 한밥집이었었는데 30 제 기억에 30, 35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3천만 원 정도 낙찰이 됐었어요. 네. 그래도 네. 엄청난 건데. 네. 그러면 실투자금은 사실은 이게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3천만 원인데 매달 저한테 월세가 60. 뭐 대출이자 빼면 대출이자가 없네요. 없죠. 그러니까 매달 그 60만 원씩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좀 더 재밌는 사례를 풀어드린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각 그 실전 투자자분한테 제발 서울의 중심지에 한 평 땅이라도 제발 좀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회기동에 옛날에 벽화마을이 있었어요. 네. 백종원 씨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 붕어빵 파시는 분께 컨설팅을 해줘갖고 거기 가게가 대박이 났었어요. 근데 그게 재밌던 게 거기가 0.5평 정도 되는 그냥 바닥에 있는데 천막을 친 곳이었거든요. 네. 그냥 남의 집 담벼락이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천막을 쳤는데 붕어빵을 팔고 계세요. 근데 그런 곳에는 월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바시님? 물론 그 담벼락이면 월세가 없지 않을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담벼락의 주인이 그러니까 건너편에 건너편 건물주님의 주택 앞에 있는 작은 옛날에 거기 화단이었거든요. 거기 월세 30만 원 받으세요. 야, 그 짜투리빵도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기 소유의 토지 건물은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또 노원구 투자사를 잠깐 얘기해드린다면 노원구의 그러니까 구분 상가가 9천만 원 나왔었는데 1억 1천에 낙찰이 됐거든요. 여섯 명이 들어왔었는데 1억 1천만 원이고 보증금이 2천에 지금은 75만 원 세팅을 했어요. 와, 괜찮다. 네네네. 예. 그리고 대출이자가 낙찰가가 80%가 나왔거든요. 그럼 뭐 진짜. 네. 그리고 대박이네. 1억 천인데 현재 매가가 2억 4천에 불리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들어간 돈이 없죠. 네. 낙찰 받을 당시에는 한 3천 정도 들어갔었고요. 지금은 돈이 남아서 예, 돈이 나오고 있죠. 딴거 투자하든지 뭐.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그런 구분상가는 굳이 팔 이유가 없죠. 네. 거기가 노원구에 미래의 영재학원이 있는데 그 영재학원 과학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선행반이 있어, 후행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분상가의 매력은 일단 월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여러분이 대출 뭐 법인으로 가시던 아니면 내가 지금 개인으로 가시던 그거는 판단 여부겠지만 생각보다 들어가는 돈이 적습니다. 예. 너무 신나는 게 일단 또 소액이라서 신나고요. 네네. 그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할 게 너무 많겠는데요? 제가 조금 더 단적인 예로는 압구정동에 제가 그 청담동에 있는 지하 상가 1층을 투자했을 때는 그때 그 물건이 9억에 나왔는데 제가 10억을 썼는데 그 당시에 대출이 거기가 그 대지 평수가 30평이었어요. 구분상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 청담 그쪽이 재건축되면 저는 그 부분에 지하기 때문에 일부분을 제가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증여하면 좋겠다. 폐차는 했지만 거기 같은 경우 낙찰가 90%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 돈 1억인데 그때 보증금이 5천에 그때 월세가 550 받으셨거든요. 550이요? 네. 그러니까 제 돈이 5천만 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다 실제 살아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 대출을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친한 은행이 있으면 저는 항상 입찰하기 전에 이거 얼마나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